내 재산을 물려줄 때 신탁, 우리은행 신탁 전문 세무사 신관식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미니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저 옷도 지금 빨간색으로 입고 왔는데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연말이 되면 이제 그 사회적 약자분들, 그 네. 불우이웃분들, 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특히나 이제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자산승계를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네. 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신탁이라든지 보험을 활용해서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참 이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바로 마이크를 넘기고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라고 네. 하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 정도 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연금, 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혜택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264만 4,700명 정도가 되지만 네. 실제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는 조금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요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등록장애인 하게 되면 네. 요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네. 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좀 조금 불편하시니까 거부감이 있으신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등록 장애인보다 네. 우리나라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6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인구 중에 5%가 넘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20명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말씀드릴 때 정신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조금 잘못된 용어예요. 정신지체랑 정신장애랑 지체장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지체장애는 우리가 사지, 그러니까 팔, 다리 이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소아마비가 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절룩거리시긴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체장애이고 정신적으로는 또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동일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각장애랑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랑 지적장애 이런 것들은 잘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천적인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지체장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 그러니까 사지에 관련된 팔다리와 관련된 장애가 가장 많아요. 또 산업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지체장애가 한 120만 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각장애 있어요.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중에 듣거나 말하기를 둘 다 못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또는 근로자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다음에 임용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신 후에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후천적으로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청각장애가 그 두 번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각장애, 눈 관련돼 가지고 그렇고요. 뇌병변 장애는 뭐냐면 우리 뇌출혈이나 뇌혈관 진화를 앓고 난 다음에 연세가 오래되시면은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장기 요양을 필요한 그런 장애들이 이제 뇌병변, 뇌혈관 관련된 장애고, 자폐성 장애는 어머니분들이 부모님분들이 참 속상해하시고 가장 조금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장애고요. 옆에 보시면은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그러니까 신체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안면장애는 최근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굴에 관련된
계시고, 뇌전증 장애는 우리 흔히 이제 예전에 참 안 좋은 용어긴 한데 간질이라고 해서 예, 뇌의 어떤 호르몬들이 갑작스럽게 분비돼 가지고 몸의 떨림이라든지 또는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는, 정신이 조금 약간 발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예전 용어로 치면 간질 형태의 장애로서 우리나라는 한 15개 종류의 장애가 있고요. 실제로 264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례인지를 우리가 사례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고객 사례는 이 홍길동 고객님은 60 정도 되셨어요. 남자분이신데요. 네, 각색을 한 겁니다. 예, 각색을 했고, 아니라. 고객님의 재산과 상황, 가계도, 이런 사례들은 실제와는 다르고, 이름도 가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장애인 자녀 딸을 극진히 이제 키우셔가지고, 장애인 자녀가 잘 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장애인 자녀를 이제 키우시고 자기 이제 소득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해 이제 사례로 치면은 이제 올해 홍길동 고객님의 아버님이 조금 이제 살림살이가 좀 있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이 홍길동 고객님한테 이제 토지,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와 그리고 현금은 조금 더 있었는데 상속세 제외하고 나서 현금 8억 원을 이 홍길동 고객님한테 이제 물려주셨습니다. 상속으로. 그러니까 이 홍길동 고객님은 본인도 나이가 조금 60세가 넘으셨고 자기도 이제 연금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받은 자산을 이제 외동딸인 이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29세인데요. 참 잘 컸어요. 참 잘 커가지고, 한 2년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조금 적잖아요. 그리고 적고 또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참 많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걱정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딸은 청각 장애인이시고 후천적 장애세요. 후천적 장애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이염을 크게 알았는데 어렸을 때 중이염 크게 알았는데 이게 치료를 좀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은 다 잘 하실 수 있고 듣는 게 이제 안 좋으셔서 중증 장애인, 예전에 이제 9-3급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예전에는 2019년 전까지는 등록 장애인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1급, 2급, 들어본 것 같아요.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을 나누면서 정부의 지원 제도에 있어가지고 차등을 줬어요. 예를 들어 4, 5, 6등급은 연금이 아닌 수당을 준다든지 1, 2, 3등급은 연금을 주는데 이 1, 2, 3등급에 한해서만 가사 지원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줬고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지원 제도에 대해서 봤을 때 등급을 나눠서 주는 이런 사회적 각인 효과, 등급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눈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셨고 2019년도부터는 이 등급 제도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료나 그런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은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과거 1, 2, 3등급이고요. 예전처럼 중요한 치료나 그런 거를 요하지 않는 장애인, 그래서 4, 5, 6등급은 경증 장애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1, 2, 3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 3급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례는 본인이 이제 저 따님의 부모님 홍길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일부를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자기 자녀한테 좀 잘 넘겨줘서 이 딸아이가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도움이 되게끔 좀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서도 요거는 장애인 신탁과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최근의 용어 중에 네. 노노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노상속이 뭐예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네. 운영자님이랑 네. 그 얘기인 게 막 에피소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노상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분도 지금 아버님이 9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본인도 지금 형길동 고객이 60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형길동 고객님도 은퇴하시고 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 딸도 29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도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 재산이 경제활동 또는 사회적으로 융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주, 손자들한테 상속해주는 노노상속이 아닌 상속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홍길동 고객도 나 이제 집도 있고 그리고 딸도 잘 키워서 그리고 연금도 있으니까 이 재산 딸한테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딸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주는 거에 더 좋고 얘가 평생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얘한테 조금 증여하는 게 좋겠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 수당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장애인 연금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라든지 전동기라든지 그리고 보청기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집에 계신다 그러면 뭐 가사 지원 서비스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도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장애인과 같이 사거나 장애인 이름으로 살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면제라든지 또는 유류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들이 좀 많아요.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장애인한테 자산을 승계할 때, 자산을 넘겨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객님이 60세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0.5세거든요. 20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사십니다.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토지 5억과 그 아버님으로 받은 주차장을 이용한 토지 5억 그리고 현금 8억 13억 원까지는 장애인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세금 없이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없이? 세금 없이 13억을?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상속받으신 게 토지 5억하고 현금 8억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 한도가 5억하고 8억이라서 이런 거예요? 한도가 하나는 5억이고요. 네네네. 한도는 연간 4천만 원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한다 그러면 네네네. 지금 예를 들면 이 고객님께서 연세가 더 젊다면 더 많이 장애인 자녀한테 줄 때 더 많이 비과세나 증여재산에서 빠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정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된 신탁은 5억 원까지 그리고 보험과 장애인 수익자, 보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보험은 이 8억 원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무슨 성년 자녀 증여 공제 5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예. 처음은 토지 5억은 5억은 보험은 화재보험, 주택보험 외에 일반적인 보험은 금전이라는 보험료가 나가고 보험금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5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애인 신탁입니다. 장애인 신탁? 예. 장애인 신탁은요, 장애인이 타인, 부모도 되고 제3자도 됩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타인, 부모님도 되고 조부모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되고 제3자도 된다.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요. 네. 증여받았으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되지요. 이 기간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고, 근데 그 신탁계약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장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쓸 수 있지만 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된다면 증여세 신고 들어갈 때 증여계약 또는 계좌이체에 관련된 계약, 증여계약서와 신탁계약서가 같이 첨부돼서 신고되면 증여재산에서 5억 원이 빠집니다. 와, 그러면은 저때 재산은 뭐 현금성, 뭐 부동산 그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그리고 동산 등 가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중에 5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빠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봐보세요. 네. 5억을 만약에 현금을 증여를 하고 싶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장애인 자녀한테. 예. 그러면은 그냥 주면 이제 증여세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예.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그러면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를 했다. 네. 그럼 거기서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이 나왔다. 예. 그러면 그 수익 1,000만 원은 일단 신탁회사일 거 아니에요, 명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녀 장애인한테 주기로 뭐 약정을 맺은다. 네. 그럼 그다음 그대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네. 증여세가 없는 것이지 네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네네네. 또는 양도소득세는 그렇죠. 나옵니다. 아, 당연히 그건 세금 내야지.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면은 저기 5억에다가 또 5천을 더 얹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5억 5천까지는 네. 최초 증여 시에는 5억 네.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증세법에 있어요? 예, 상증세법 52조의 2. 그러니까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서 빼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빠지는 게 아니고 세법상에 장애인이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재산 신고 기한 이내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다만 신탁계약은 장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하며 끝까지 그리고 이익은 찾아갈 수 있으되 원금은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찾아갈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을 유지했을 때만 5억 원까지 중간에 그럼 만약에 원금을 써버렸다. 원금을 써버렸다. 그럼 이제 계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원금도 그 금액 내에 있다면 가능하고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예를 들면 근데 경증 장애인, 과거 4, 5, 6등급이 원금을 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다시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것도 상속세 증여세법 제34조 그리고 46조에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비과세예요. 무슨 비과세? 얘기냐면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례로 타면 홍길동 고객님입니다. 네. 그리고 피보험자도 홍길동 고객님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거든요. 증여인데 만약 이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네. 연간 4천만 원씩 증여세에서 비과세됩니다. 아예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거죠, 증여는. 그러니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증여세 자체는 연간 4천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와, 그러면 어떤 보험에서 저런 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네.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다고 칠게요. 가능하면.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예, 2억 원을 2천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정기금 형태로. 그런 부분에서는 연간 2천만 원까지는 4천만 원 이내니까 네네네. 증여세 안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 45세부터 연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고객이 60세니까 즉시 연금보험처럼 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 8억 원을 넣었을 경우에 연간 4천만 원 정도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연금 받는 기간을 조정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받는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봐요. 예. 왜냐면 내가 이해해야 또 이 사람들도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지 5억에 대해서는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아예 증여세에 포함 안 시켜버리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토지가 아까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업소득은 그냥 내가 세금 내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하나 끝났고. 그리고 현금 파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상품에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뭐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익자를 자녀로 해가지고 증여의 형식으로 가는데 연간 4천만 원까지가 증여세가 안 들어가니까 저걸 나눠서 하겠네. 그렇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금 인출 월 150만 원 이하까지는 신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찾다 보니까 저금리 불이 상품일 경우에는 금전이면 신탁에서는 이자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죠. 적어요. 그런데 보험은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원리금 형태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금이라면 장애인이 보험금 수익자인 장애인 보험, 연금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금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보험금이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토지 5억이지만 네. 사례는요. 이 장애인 신탁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자녀 또는 세대 이제 소득이 있거나 또는 다 큰 자녀한테 소형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려고 해요. 왜냐? 이 장애인 신탁의 맹점, 장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맹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으시다는 거예요. 명의가 왜? 바꿔서? 아니요. 평생 얘 살 집 하나만큼은 주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거지.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현물로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얘한테는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데 얘가 대출이라든지 처분하지 말고 얘가 신탁에 있는 동안 평생 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원래 그 전에는 이 경우에 명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사용자한테 나와버리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은 장애인 신탁으로, 그리고 현금은 그 연금보험처럼, 즉시연금보험처럼 보험금이 나오는 연간 4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장애인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네. 다음인가요? 아니요. 전에. 이 두 가지 다 증여세 재산가액 불산입인 이 신탁, 그리고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교되는 이 보험금의 장애인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는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해 주신 홍길동 고객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 끝내주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를 했는데 예. 뭐 혹시라도 뭐 이제 10년 안에 좀 상속이 개시가 되고 예.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이거는 빼버린다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 즉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이 보험금 수익자인 이 장애인연금 이 4천만 원까지 연간 받는 비과세, 이 두 가지는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해준 분의 상속재산, 기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례는 토지는 신탁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탁 또는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도 신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 금전적 상품인데 반해서 장애인 신탁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가 가능하니까요. 네. 장애인 신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증세법 52조 2에 따라서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홍길동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요. 증여받았다고 해서 5억 원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만료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업 인가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신탁계약의 조건이 여기 밑에 있는 위탁적 겸 수익자는 장애인이고요. 원칙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신탁계약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만 출금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 발생하는 임대소득, 즉 주차장에 발생했던 수익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수익만 찾아갔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주차장이 장애인이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재산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 쓰고 이익만 찾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상품이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점차 개선이 됐는데 중증 장애인, 즉 1, 2, 3등급 9, 1, 2, 3등급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의료비, 간변비, 특수목적 교육비 그리고 월 150만 원 이내 금액으로 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신탁은 4, 5, 6등급 과거 경증 장애인한테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 장애인 신탁은 과거의 1, 2, 3등급의 중증 장애인, 즉 원금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한테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동산 유가증권일 경우에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그 일부의 하나는 케이스긴 하지만 네. 국가가 되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 좀 나름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그렇습니다. 됐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로 당연히 이런 걸 일부러 여러분들이 해당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 이제 그 지인 사례인데요. 네. 예. 제 지인께서 그러니까 고객님 사례인데 고객님이 제조업에 오랫동안 그 공장 이제에서 일하셨는데요.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치료를 잘 못 받으신 겁니다. 아이고. 예. 또 시골에 살고 계시면요. 그런 부분에서 이명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청각의 그 청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또 고령화되시고 이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데 보청기를 끼실 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보청기가. 그런 부분에서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장애가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러 장애인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도 여러 장애인에 관련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이제 강서구청에 갔었는데 어떤 볼일 보러 장애인 관련된 지원 사업 제도 안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장애인이 가족에 있거나 또는 본인이 장애됐을 때 보는데 혹시나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비장애인이더라 하더라도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이런 사업 제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잘 알아보시는 것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부자를 보험 계약자라고 하죠. 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운영자님께서도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암보험 납부하는데 또는 종신보험을 납부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또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나서 보험 수익자를 운영자님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될 네네. 수가 있죠. 보험료를 내가 납부하고 내가 보험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소득세도 비과세고요.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 홍길동 고객님이 보험 계약자고요. 보험사가 이제 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해줄 거고,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금보험에 만 45세 또는 50세 이렇게 되는 것도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것도 보험금을 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보험금 수령인이 만약 장애인이다, 등록된 장애인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받는 연간 보험금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예요. 여기서 보험금 수령인의 등록장애인은 장애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인. 중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증, 중증 다 할 수 있으나 원금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에 한해였는데요, 신탁은.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등록된 장애인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8억 원 정도의 상속세 납부를 하고 금전이 있으셨어요. 자기 퇴직연금도 있고 소득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8억 원 우리 딸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셨어요. 특히 연금보험 중에는 즉시연금 보험, 뭐 방카를 통해서든 또는 FC를 통해서는 즉시연금 보험이 있는데 즉시연금 보험은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요. 근데 연금이잖아요. 근데 즉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월로 받든지 아니면 연간으로 받든지 나눠서 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을 넣는다 치면 뭐 보험의 사업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떼고 나서 왜 이제 종신보험, 종신연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지급하는 연금 형태를 종신연금형이라고 하는데요. 즉시연금 보험 중에서도 종신연금형 이렇게 있는데요. 왜 이거를 활용하면 좋으냐라고 말씀드리면 피보험자 여기 위에서 보시면 계약자도 홍길동 고객님 60세고요. 피보험자도 60세 홍길동 고객님입니다. 그럼 홍길동 고객님은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누구로 해놨냐? 장애인 딸로 해놓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딸은 다음 달부터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서 종신연금형의 보증 형태, 즉 받아가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60세라 그랬잖아요. 조금 보시면 네. 우리나라 남자가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80.5세, 즉 20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네. 더 사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즉시연금 보험 내에서 종신연금형 20년 보증 또는 이 20년 보증으로 했을 때 사업비 떼고 연간 4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연금 액수가. 네. 그러면 25년 보증 또는 30년 보증으로 기간을 넓히면 4천만 원 이내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연금 기간을 길게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보증 형태, 그러니까로 하면 아무리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보증 기간 내에는 연금 지급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년 4천만 원 연금으로 이하로 세팅시켜 놓는다 그러면 장애인이 받는 4천만 원 곱하기 20년 보증을 해놨다 라고 하면 20년 곱하기 4천만 원 8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현금이 있는데 네. 내 자녀가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친구한테 자금을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네. 좀 나눠서 네. 좀 하고 싶으니까 네. 여기가 지금 아까 현금이 8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네.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해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연간. 네. 그럼 5천만 원으로 하면은 그 중에 일부는 비과세되고 일부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이 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어넣고 네. 딱 저 4천만 원에 맞추든지 예. 아니면은 뭐 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기간을 선정하실 때는 우리 보험 계약을 하실 때 네네. 최저 보증 이율 또는 공시이율 형태로 해서 최저 보증 이율 또는 공시이율 형태로 해서 연간 4천만 원 이하로 네네. 하는 형태로 계약 시에 딱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공시이율로 30년 보증형이 4천만 원 이하다. 또는 네. 지금 공시이율로 20년 보증형이 4천만 원 이하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가입설계서에 같은 데 다 나오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딱 그 세팅하고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오래 사시면 더 많이 비과세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8억 원에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홍길동 고객님은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비과세 금액이 커진다. 네네네. 예,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홍길동 고객님의 상속 재산에서도 이 8억 원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유의사항은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좀 예. 각색을 한 거였고 예.
참고사항이다.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조금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뭐 단순한 정보 제공 자료고요. 금융소비자 보호법다는 설명서가 아니고 예금자 보호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작성 자료 관련돼 가지고 정확한 자료라고 하지만 정확성과 뭐 완결성 보장하지 않지만 저희 최신 자료로 완벽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 승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264만 명 정도, 즉 우리나라의 5.1% 정도 되는 수고요. 그리고 매년 한 10만 명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흔히 오랫동안 산업혁명에서 고생하셨던 이런 분들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해야지, 일정 조건에 의해서 등록 어떤 그 테스트도 예를 들면 장애 등급이 과거 기준으로 친다면 1급부터 6등급,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있는데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들이 조금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혜택 중에서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손주가 있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자기가 이 장애인 가족을 이제 케어하고 복양하는데 자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가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도 재산을 어느 정도 굴렸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를 들면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 얘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 가액이 5억 원 이하다 라고 하면 장애인 신탁을 활용해서 얘가 장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꼭 그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잠깐 해지하는 거는 이해해줘요. 그러나 그게 다시 재건축돼서 된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긴 해야 되지만 장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금이 들어올 경우에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익만 쓸 수 있으니까 금리가 좋고 수익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수익이 안 좋고 금리가 낮은 경우에라면 이익만 쓸 수 있는 경증장애인의 신탁은 맞지가 잘 않거든요. 원금을 못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신탁은 중증 장애인이면서도 캐시플로우가 일정 정도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좋다. 나머지 장애 등급에 또는 중증이나 경증 장애인의 상관이 없는 보험을 통해서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증여해 주시려고 한다 그러면 경증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급에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물려줄 수 있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게 이렇게 보험금을 주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모두는 신탁과 장애인 보험금 수익자인 이 모두는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본인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없는데 무리해서 신탁이나 보험을 통해서 증여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장애인 자녀한테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장애인한테 물려주는 그 재산이 많이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분들이 소득이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나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60-7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쓸 수 없는 재산을 증여하면 2-3억 정도 증여하게 되면요. 이런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락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장애인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럴 때 저 같은 전문가들을 과 상의하셔가지고 증여해 주시고 자산 승계해 주신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장님 코끼리 만드시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도 전혀 정말 몰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이제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지라고 했지만 또 주변에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인구가 좀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비무환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